레이트 블루밍. 75세가 된 오늘 아침, 욕실 거울 앞에선 제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들이 마치 인생의 지도처럼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고, 한때 생기 넘쳤던 눈가는 이제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랑이었던 검은 머리카락은 하얗게 바랜 지 오래였고, 인매 또한 세월의 흔적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거울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낡은 얼굴은 분명 저였지만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젊고 활기찼던 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자리에는 세월에 지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75번째 생일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날인데도 불구하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50년을 함께 웃고 울며 인생을 나눠온 남편은 이미 3년 전 저를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매여 점점 찾아오는 발걸음이 줄어들었습니다. 큰아들 성훈이는 회사 일로, 딸 미영이와 은주는 육아와 가정일로 바쁘다며 전화로만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는데 이제는 명절에나 간간히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 사진들만 남아 말없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신혼 시절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여행 사진, 손자, 손녀들과 함께한 생일 잔치 사진들.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나?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 왜 그때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까? 정막 속에서 찾은 위로와 절망. 고요한 밤이 되면 집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은 듯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적막이 어느 순간 저를 편안하게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의 품처럼 외로움마저도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그 편안함은 다름 아닌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체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깊은 절망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습니다. 낡은 소파에 몸을 묻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한강변 산책길, 아이들과 함께 뛰놀던 근린공원에서의 추억,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끓여 먹던 설날의 기억들이 불현듯 떠올라 제 마음을 채웠지만 현실의 고독을 덮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띠리리링 하는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갈랐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잠시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들리는 인기척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큰아들 성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생일 케이크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촛불이 흔들리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이 만들어내는 작은 빛은 마치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성훈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제 생일을 기억하고 찾아와 준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감동도 잠시, 성훈이는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작은 설명서 같은 걸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황금빛 둥지 프리미엄 실버타운, 최고급 시설, 24시간 의료 케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화려한 문구들이 적힌 안내서였습니다. 표지에는 웃음을 띤 노인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게 배치되어 있었고
마치 천국 같은 공간을 연상시키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성훈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넘어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기가 엄마한테 딱이에요. 24시간 간병인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사랑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과 현실적인 걱정이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든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아들의 걱정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 사이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성훈이는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엄마, 여기 계시면 제가 밤에 전화드릴 때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성훈이와 함께 황금빛 둥지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찾아간 그곳은 제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천장을 수놓았고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제 얼굴을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입구부터 직원들의 환한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황금빛 둥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치 5성급 호텔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로비에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곳곳에 배치된 화분들이 싱그러운 향기를 풍겼습니다. 시설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온수 수영장에는 수중 운동을 즐기는 어르신들이 보였고 현대식 헬스장에는 최신 운동기구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요가실에서는 한 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스트레칭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원예 교실에서는 다양한 화초들을 기르며 생기를 되찾은 어르신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수천 권의 책들로 가득했고 편안한 안락의자에서 독서를 즐기는 분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라면 내 노후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겠구나 하는 희망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공허감과 외로움이 이곳에서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살다 보면 정말 천국 같답니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해요. 그녀는 이정자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건강해 보였고 특히 눈빛이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과 따뜻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성훈이는 제 팔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비용은 걱정 마세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 형제들이 합심해서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의 진심 어린 배려와 이정자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화려한 시설들이 마지막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결국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주 첫 달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침 6시에 울리는 부드러운 기상음악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요가 수업에 참여하며 잃었던 활력을 조금씩 되찾았고 강사님의 친절한 지도하에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예 교실에서는 작은 화분에 꽃을 심으며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베고니아와 제라늄을 키우며 매일 아침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느끼는 생명력은 제 마음에도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이정자 할머니와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교사였다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추억들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때때로 피아노 연주회나 합창단 공연 같은 작은 문화 행사도 열렸습니다. 클래식부터 가요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박수를 치며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영화 상영회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보았던 고전 영화들을 다시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새로운 영화들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점점 그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했던 식단이 점점 단출해져 갔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신선한 과일과 다양한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는데 어느새 통조림 과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은 어느새 콩나물국으로 대체되었고 생선구이 대신 어묵이 나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계절적인 이유나 일시적인 공급 차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지속되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요가 수업도 강사 사정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취소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던 수업이 2번으로, 2번이던 수업이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자율운동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끼리 알아서 운동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점점 무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환한 미소로 인사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고 지나갔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충 둘러대거나 나중에 답변해드리겠다며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이정자 할머니가 제 방에 와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 기르던 텃밭 상추가 시들어서 물 좀 달라고 부탁했더니 직원이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냥 뽑아버리세요. 어차피 키워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라고 하더라니까요. 그녀의 표정은 깊은 실망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원예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무시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밤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대화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피곤하다, 힘들다는 말들이 자주 들렸고 가끔은 입주민들에 대한 불평 섞인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깊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에 사는 박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24시간 의료 지원이 있다고 했고 각 방에는 긴급 호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긴급 호출기를 눌러도 간호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결국 저희가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야 박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찔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복도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밤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모든 입주민들을 짓눌렀습니다. 저 역시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가던 길에 직원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유, 늙은이들 잔소리 많아서 죽겠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어차피 기억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그렇게 따져대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렇게 야단이야.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황금빛 둥지의 진짜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의 방문이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주 한 번씩 찾아오던 아들, 딸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으로 방문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로는 안부를 묻지만 직접 만나는 시간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엄마는 안전한 곳에 계시니까 안심이다라는 말로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타는 손녀 지수의 8살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손녀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고 싶어서 외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측에서는 각종 서류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여긴 규정이 까다로워서 복잡해요. 지수 생일은 이번엔 그냥 넘어가요. 대신 나중에 지수 데리고 엄마 뵈러 갈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의 8살 생일에도 참석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제 처지가 한없이 비참했습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조차 허가를 받아야 했고 반드시 보호자 동행이나 시설 직원의 인솔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정자 할머니와 함께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수첩에 그동안 경험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첫째, 부실한 식사 서비스, 약속된 메뉴와 실제 제공되는 음식의 차이가 심각했습니다. 둘째, 무책임한 의료 시스템. 24시간 의료 지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셋째, 과도한 외출 제한, 기본적인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넷째, 직원들의 무례한 태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겁을 내며 말을 아꼈지만 서로의 신뢰가 쌓이면서 하나, 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뇨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직원이 입맛 없으면 그냥 굶으세요라고 하더라니까. 그게 환자를 대하는 태도야? 최 할머니도 분개했습니다. 혈압약이 떨어져서 달라고 했더니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 병원 일이라면서 모른 척 하더라고. 그럼 24시간 의료 지원이 뭐야? 하나하나 모아진 증언들이 우리 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며칠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저와 이정자 할머니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A4 용지 10장 분량의 증거 자료와 다른 입주민들의 증언서까지 준비했습니다. 원장은 처음에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자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직원들이 바뀌어서 서비스에 일시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곧 개선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은근히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인생의 지혜와 용기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제가 내민 증거 자료들과 법적 근거 앞에서 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4시간 의료 지원 서비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박할아버지 응급 상황 사건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외부에 알려진다면 시설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결국 그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다른 입주민들의 불만 사항도 즉시 개선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날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이정자 할머니와 마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젊어진 듯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성취감과 자유의 짜릿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설을 떠나는 날 많은 입주민들이 저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고 최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함께 싸워줘서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시설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존중해주는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며칠간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성훈이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해보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그런 곳에 보내려고 했던 건 말이에요. 대신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정자 할머니와 함께 지내시면 어떨까요? 성훈이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 역시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가족들이 사는 동네 근처의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이정자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3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와 따뜻함이 넘쳐났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새소리,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현관문, 우리가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해서 먹는 식사의 소중함. 이 모든 것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정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일상은 예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시장에 나가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재미가 있었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손자, 손녀들이 언제든지 놀러 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러 숙제를 하는 모습, 막내 손자 민수가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어가는 모습,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정자 할머니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기사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실버타운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허위 광고, 부실한 서비스, 노인 학대까지 우리가 겪었던 일이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어르신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와 상의한 끝에 우리는 노인 권익보호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노인복지관에서 작은 간담회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경험담을 들은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점차 활동 범위가 넓어져 지역 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고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저는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을 했고 저도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다는 이정자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둘 다 실버타운에 있을 때보다 훨씬 생기 넘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달라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실버타운이 저희가 겪었던 황금빛 둥지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시설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경험이 실버타운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입주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황금빛 둥지는 화려한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